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지도사 이노경입니다. 대학 강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 시험 문제 출제하고, 또 채점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전사 입력까지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시험 치면 간단했지 않습니까? 입력하는 게. 지금은 좀 복잡해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점수 20%, 수업 태도 20% 이걸 환산을 다 해서 넣어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좀 한다고 조금 좀 바빴고 개인적으로 약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호학 제 마지막 장입니다. 경호 환경입니다. 자, 경호 환경을 하기 전에 오늘의 명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또 지위가 높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그래서 이 성적이 높다, 서울대를 갔다, 연대 고대를 갔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돈이 많다, 그거 행복하고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체로 성공은 성적순이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경기도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40명을 뽑는데 동점자를 포함해서 한 560, 70명 뽑는다고 쳤을 때, 만일에 이제 원래 570명을 뽑는데 570등으로 된 사람하고 571등으로 떨어진 사람하고, 그 등수는 한 개 차이지만 점수는 한 문제 차이겠죠. 그렇지만 떨어진 사람은 굉장히 나 시험에 떨어졌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안타까워할 것이고, 합격한 사람은 정말 나는 운이 좋다, 나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것들은 높은 점수를 받고 봐야 됩니다.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경기도사 시험에 합격했다 해가지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할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공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성적이 또는 어떤 필요한 점수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자격증 따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걸 목표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취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둘째 치고 여러분의 능력도 테스트 해보고 자존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고, 합격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높아지죠. 자부심이 생깁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면 나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이럴까? 자기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은 붙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명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고 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환경입니다. 경호환경이라는 건 간단하죠.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과 관계인 모든 환경입니다. 이 대상자의 생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으로 구분이 되고, 또 이 외적인 환경은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을 구별하는 것이고, 특히 특수적 환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내적 환경은 경호 조직 또는 경호 기관, 경호 주체의 내부적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호 조직 구성원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구성원의 숫자, 그 다음에 지휘 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지휘 단일 점검 원칙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산이나 재정 규모는 충분한가. 예산이나 재정 규모가 충분하면 경호를 잘 할 수 있죠.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커버거는 자기는 연봉 1달러입니다. 연봉은 1달러를 쓰는데 경호 비용으로 100억을 쓴다고. 100억.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주커버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봐요. 그런 문자라든가 이런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어떤 경호처도 경호 예산이 많아야 충분한 경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충분한 경호 장비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정보 수집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경호의 내적 환경입니다. 이런 것이 열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경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외적 환경은 일반적 환경과 특수 환경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일반적 환경은 보통 우리 환경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이런 환경이죠.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경제가 5개년 기획과 극경한 산업화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은 약 3만 5천 불을 이뤘죠. 그렇지만 그의 어떤 부작용 내지 반작용으로 경제의 격차, 빈익빈 부익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너무 강하고 점점 그런 현상이 지금 가중되고 있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가진 자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정부에 대한 불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치권자에 대한 어떤 불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기주의죠.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주의에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익 관찰이 안 되면 전부 다 데모를 하죠. 뭐 1인 시위라든 집단 시위라든 간에 길거리를 나갑니다. 적당한 어떤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길거리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경제 발전되어 있지만은 극경한 정치적 민주화, 권위주의의 어떤 파괴, 이런 거에 편승해서 경찰이라든가 국가 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권력 우습게 한다는 것은 경호처라든가 경찰의 경호 업무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거나 불만을 갖거나 반발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다 경호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를 들어 테러 조직이라든가 경호 위의 조직에도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런 과학기술을 응용한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장비와 기술이 있다면 테러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미국이 지난번에 이란의 어떤 군사 지도자를 무인 공격기로 무인 드론을 해가지고 공격해서 죽였죠. 역으로 얘기한다면 테러 조직, 암살 조직이 공격용 드론을 이용해서 대통령이라든가 중요인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 IT 기술의 발달. 특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나 IT 기술이 세계 최고로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의 일투족들이 다 노출됩니다. 언론 매체의 발달, 이런 것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테러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 정보, 테러 위의 정보의 교환이 서로 용이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 조직 입장에서 보면 위의 기도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또 위해가 발생할 때 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하고, 범인 검거가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 9.11 테러가 일어났지만 9.11 테러가 첫 비행기가 2001년도 9.11 테러 때 2대의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를 강타했지만 첫 번째 비행기가 제1 무역센터에 충돌했을 때에도 우연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우연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있다가 제2 비행기가 제2 무역센터를 강타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테러인 줄 알았습니다. 얘기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 끔찍한 테러를 할 걸 그 당시 예측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구조나 국민의식의 변화가 큽니다. 우리 과거에는 공동체, 즉 집단주의, 그죠?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동의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직 우선시했죠. 그 다음에 팀워크주의, 협력주의,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서 뭔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우리 전통사회의 어떤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고 집단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죠. 그 다음에 님비현상 같은 게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는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폐리, 매립장, 핵폐기물 처리장 이런 거 설치 안 된다. 이런 거 반대해서 집단이 하러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정부적인 어떤 범정부에 대한 불만이 될 수 있겠죠. 대통령에 대한 불만, 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형성도 상당히 문제죠. 대도시 형성되면서 고층 건물이 많이 생겼어요. 고층 건물에서 위에서 아래로 어떤 저격용충이라든가 폭발물을 투척하거나 저격이 좋아졌죠. 위의 기도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테러 조직도 글로벌화되고 있어요.
국경이 없는 범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범죄가 광역과 국제되고 있는 거죠. 테러 조직이나 범죄 조직은 광역과 국제되고 있는데 경호기관의 경찰기관이 서로 국제적으로 연대가 잘 되느냐? 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경호 환경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냉정체계가 붕괴되고 신경제 질서가 확립되었다는 거죠. 냉전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1917년도에 레닌이 마르크스의 레닌이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를 최초로 만들었죠. 그 이후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대립이, 즉 이데올로기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그것이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극대화되었다가 70년대, 80년대 들면서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수그러든 것은 소련의 붕괴입니다.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시대는 붕괴되었습니다. 냉전체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끝이 났다고 보통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데올로기 갈등 시대였죠. 그 이데올로기 갈등을 지금은 지역경제주의가 대체했습니다. 국제경제 블록을 만들었어. 지역경제주의, 지역별로, 세계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자기 지역의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이념이 경제로 대체되었죠. 국제경제블록에는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거, 나프타, 북미 자유연합이죠. 그래서 EU라든가 나프타는 자기들끼리 경제훈련 중에서 관세도 없애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동도 자유롭게 하고, 비자도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경호 위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수적 환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생존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떤 암살, 테러, 이런 거 하나 하고, 특정 시점에서 특정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 이것도 특수적 환경을 부릅니다. 암살, 테러 플러스 특정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나 여건, 조건, 이걸 두 가지를 특수적 환경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 암살, 9.11 테러, 이런 것은 암살과 테러죠. 대상자의 신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에 9.11 테러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 건물에 있었다면, 세계모식센터에 있었다면 죽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격전이 뭔지 알죠? 유격전은 게릴라전을 말합니다. 약한 부대가, 약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 강한 전력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기 쉬운 방법이 유격전입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공격하고, 낮에는 숨고 또 밤에 공격하고, 기습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는 퇴각하고 사라집니다. 중국의 모택동, 베트남 전쟁 당시에 중국의 중국하고 베트남에서는 유격전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파월이죠. 파월 군인들도 유격전에 많이 생겼어요. 미군하고 한국군이 베트콩의 유격전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베트남에 구찌라는 곳에 가면 그 베트콩들이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개미굴처럼 파가지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미군이나 한국군이 지나가면 뒤에서 공격 파방 하고는 땅굴로 숨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표가 안 납니다. 구찌라는 곳에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볼 예정인데 유격전에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실패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위협, 우리나라만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죠.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심각한 경제난, 체제 불안정,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968년도 1.1 사태, 청와대를 침입하기 위해서 김신조 일당이 일당들 간첩 31명이 강원도를 통해서 넘어왔죠. 청와대로 가다가 종로경찰서 입구에서 그 부근에서 전부 다 섬멸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란이나 이라크의 파병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 국민 또는 우리 군인에 대한 테러가 일제 일어나고 위협이 또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간 문명 간 충돌 현상. 자, 종교 간 충돌 현상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과격한 이슬람 해교 종교죠. 해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의 대립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다 기독교 문명이죠. 기독교와 해교의 대립, 기독교 문명과 회교 문명의 대립, 이런 걸 인해 가지고 9.11 테러가 생겼다고 해요.
자살폭탄 테러도 주로 과격한 회교주의자들이 많이 하죠. 이슬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테러들은 요즘 말하면 뉴테러리즘, 뉴테러리즘. 전통적 테러리즘이 아니고 뉴테러리즘 부릅니다.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중계를 하죠. 이런 것들이 뉴테러리즘 불러요. 나중에 설명할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특수적 환경을 보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민족 테러 단체들의 테러나 투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검은 가부란 단체가 있어요. 검은 가부란 단체는 뭐냐면 체첸공화국의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부들이 테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뱃속에다가 말이죠, 옷속에다가 폭탄들이 들어오고 버스에 올라타고는 자폭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을 검은 가부라고 합니다. 테러 단체 검은 가부. 그 다음에 뭐 타밀 타이거라는 소수민족 테러 단체도 있습니다. 이건 스리랑카의 테러 단체입니다. 스리랑카는 소수민족인 타밀족과 아주 다수민족인 싱갈라족이 있어요. 이 소수민족인 타밀족이 다수민족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다수민족이 테러하는 거죠. 이런 단체 이름을 타밀 타이거, 타이거는 호랑이죠. 타밀족의 호랑이란 이름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증오범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 인종과 민족에 대한 증오범죄. 최근에 있었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또는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이유 없는 어떤 테러 범죄가 굉장히 늘었죠. 그 다음에 종교적 편견을 갖고 하는 어떤 증오범죄. 장애인, 노인 또는 여성을 향한 어떤 이유 없는 증오범죄. 이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특수한 어떤 특수적 환경에 속한다. 자, 정리를 해보면 특수적 환경은 암살, 테러, 유격전, 북한의 도발 위협, 이라크 파병, 종교 문명 간 충돌, 서수민족 테러 단체의 테러 증가, 그 다음에 증오범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수적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 경우 위의 요소입니다. 위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성격에 따른 분류가 하나 있고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성격과 주체. 성격에 따른 분류는 자연적 위해냐, 인적 위해냐, 또는 특정한 위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냐, 고의과실로 발생한 것이냐, 또는 아주 특별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죠. 자연적 위해는 자연재해입니다. 홍수, 지진, 해일, 폭풍, 폭설, 이런 거죠. 지금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49도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거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위해를 가지 않겠지만, 하늘의 폭염 속에서 경호를 한다고, 야외 뜨거운 곳에서 경호원들이 경호를 한다고 치면, 경호원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 틈을 노려서 경호 대상자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인위적 위해는 인위적, 고의가설로 야기되는 각종 범죄나 화재나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대통령이 타고 있는 행렬에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예유 중요합니다. 요거는 원전의 방사능 누출 같은 거. 자, 여러분, 원전을 공개하게 되면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도 매우 있겠죠? 물론, 고리 원자력 같은 데는 이 1.6m 두께의 고강도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도 그걸 뚫지 못한다고 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원전은 약간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반 위에. 그래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매우 약하지만 그래도 누출된다면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각종 화학공장의 화재 또는 폭발이 나는 가스 누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중국에서도 많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많이 발생했어요. 불상가스나 페놀 같은 거 유출됐다. 엄청난 불길입니다. 중국의 화학공장 무슨 항구 주변에 화학공장 폭발한 거 영상 보면 말이죠. 정말 이거는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특정한 위해로 부른다. 그러나 백화점 날치기 이거를 특정한 위해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특정 시설물 안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범죄. 여기 일반 범죄는 여기 들어가는데
백화점 날치 같은 건 특정한 위협은 합쳐질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인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했다. 위해를 가했다. 이걸 특정한 위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신발을 뛴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사드 반대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군이 시청인가 군청 갔을 때 아주 꽝꽝 얼은 물병을 떠닌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특정한 위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에 따른 분류를 따라 살펴보면 인적 위해서와 물적 위해서로 나눌 수 있죠. 이게 사람이죠. 시국불만자, 요시찰자, 보안처분을 받은 사람, 공격형 정신병자. 정신병자 전부가 아니고 공격형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호할 때, 경호 자격론에 가보면 경호할 때 굉장히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 추적을 해서 면담도 해보고 추적도 해보고 이행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인적 위해서로 분류를 합니다. 외국인들 기분 나쁘겠지만 일단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적 위해서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위해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물. 예를 들면 글자 잘못됐는데 구가 아니고 갈로입니다. 각종 총기, 화약류, 폭발물 같은 거. 이건 위험물이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위해가 되거나 위해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자연물, 인공물. 예를 들면 우리 안전검칙할 때 보면 안전검칙할 때는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데 액자 같은 거, 벽에 있는 구멍 같은 거 이걸 확인해 봐라. 액자나 시계가 걸려있으면 전부 다 뜯어내고 뒤에 벽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울 같은 것도 뒤에 뜯어내고 다 봐라. 양탄자도 드러내서 밑을 다 확인해라. 폭발물 같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건 다 자연물, 인공물이죠. 그 다음에 자연물, 예를 들면 약간 구릉지, 야산, 이런 것들도 야산 위에서 공격할 수 있죠. 그런 걸 감재고지라고 부른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물적 위해서로 분류합니다. 물론 여기는 주체단 분류에 인적 위해서와 물적 위해서 두 가지 분류해놨지만 사실은 우리 경호자격론에 들어가서 안전검칙할 때는 인적 위해서 배제활동, 물적 위해서 배제활동, 지리적 위해서 배제활동 세 가지를 나누죠. 그렇지만 경호 위해서를 얘기할 때는 그냥 인적 위해서와 물적 위해서 두 가지만 분류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자연물, 인공물을 물적 위해서 분류한다. 그 다음은 경호 위해 조직 또는 테러 조직의 특성입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크게 볼까요? 동심원적 구조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 매우 폐쇄적인 구조다, 매우 정하고 치밀한 조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동심원적 구조. 대부분의 조직은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죠. 경호처장, 차장, 무슨 본부장,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조직은 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근데 이 테러 조직만을 동심원적 구조로 학자들은 분류합니다. 동심원은 여러분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으로 원이 쫙 물결이 퍼져나가죠. 이게 동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심원적 구조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조직, 지도자 조직을 부릅니다. 그 바로 바깥에 직접 행동을 하는, 비행기를 몰아가서 들이박는 행동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직접적 지원 조직이 있고, 그 바깥에는 전문적 지원 조직이 있고, 또 그 바깥에는 수동적 지원 조직이 있고, 제일 바깥에는 적극적 지원 조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한 경호 조직, 테러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지, 행, 직, 전, 수, 적 순서가 됩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경호 테러 조직을 동심원적 구조로 봤을 때 가운데에서도 바깥으로 조직의 순서를 가장 올바르게 나열하면서 이런 문제를 낸다면 무조건 해야 되죠. 지행 직전 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경호 조직도 전문성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테러 조직도 역시 첨단 기술과 과학 발달로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매우 폐쇄적인 구조죠. 경호 조직도 폐쇄적인 구조고 테러 조직도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왜? 테러 조직, IS, 알카에다 조직의 내부가 어딘지 알기 어렵습니다. 몰라야 되죠. 수교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행동 조직이 어디 있는지, 직접 지원 조직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몰라야 되죠. 그래야 테러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확 치밀성입니다. 자, 이 테러 조직도 매우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어떤
행동, 액션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대표적인 9.11 테러입니다. 비행기를 2001년도 9월 11일 날 비행기를 여러분 4대를 거의 동시에 납치했습니다. 그 중에 2대가 세계무역센터를 강퇴했고, 한 대는 국방부 펜타곤 건물을 강퇴했고, 한 대는 비행기 안에서 테러 조직과 승객 간에 격투가 벌어져가지고 격투 중에 대서양으로 출하해서 저는 사망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객기를 납치했는데 그 비행기를 몰고 여객기를 몰고 정확하게 세계무역센터 제1, 2무역센터를 그대로 정면으로 정통으로 충돌했다는 거죠.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다는 거죠. 이게 테러의 특성입니다. 동심원, 전문성, 폐쇄성, 종합침입성. 그 중에서 전문성과 폐쇄적 구조는 경무 조직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러 조직의 유형입니다. 유형. 자, 지행 직전 수적이라고 그랬죠? 자, 테러 조직은 각각 6가지 조직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매우 헷갈립니다. 지도자의 말을 하려도 알겠죠? 오사마 빈라덴 알카에다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명밖에 없죠. 조직의 중심축입니다. 지령을 내리고 모든 정책과 테러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테러를 직접 실행하는 조직은 행동조직이죠. 비행기를 들이받은 조직,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조직. 그 다음에 자, 직접 지원 조직은 뭐냐면 각종 요원을 훈련시키고 무기나 탄약이나 차량을 지원해주고 폭발물을 지원해주면서 폭발물 설치 지원까지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원 업무와 요원 훈련 업무죠. 이런 것이 직접 지원 조직입니다. 훈련하려고 하면 또 교관 요원이 필요하겠죠. 무기 탄약 차량 지원이니까 무기 탄약과 뭐 어떤 실을 수 있는 어떤 차량 같은 거. 그죠? 폭발물 설치 지원. 폭발물 전문 설치 요원들을 지원해 주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 지원 조직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볼까요? 테러에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야 됩니다. 테러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대상자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 있을 것인지, 경호원들은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몇 명이나 배치될 것인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 정보 수집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테러 요원들이 테러하다가 많이 다쳤다. 그러면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의료 지원.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죠. 의사들은 전문직이죠. 정보 수집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원, 경찰정보원 전문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테러범을 은닉하는 거. 테러하고 나면 도망을 했죠. 도망간 사람을 아주 기술적으로 은닉을 해서 추적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9.11 테러의 주범을 차단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1년인가 10년 정도 추적, 10년 정도 추적해서 결국 죽였습니다. 추적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자, 이것도 은닉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 그 다음에 수동적 지원 조직은 글자 그대로 수동적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뭔가 수동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따라한다는 의미죠. 자, 이번 다수의 위력 구성을 지원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테러를 약간 미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그러던 데모라든가 시위를 한다고 가정하거나 뭐 그러면 그 시위대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다수 위력 구성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정치적 전위 집단의 후원자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폭력이나 테러를 은연중에 미화하는 정치적 전위 집단이 있습니다. 폭력을 선동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걸 후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전면에 잘 안 나타납니다. 은연중에 도와준 사람들이죠. 위력 구성 지원, 전위 집단 후원자는 수동적 지원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지원 조직은 뭐냐면 그야말로 매우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제일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거나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조직을 확대한다. 조직원을 충원시켜 주거나 아주 훌륭한 조직원을 차단해서 충원시켜 주면 굉장히 좋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면 핵심이 조직과 돈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무슨 산악회니 뭐니 그런 조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악회 회장들이 전부 다 돈을 대요. 직접 되면 선거 위반이 되니까. 제가 사회나 보이 그렇더라고요. 자금과 조직이 결국에는 모든 걸 성공시키는 적극적으로 성공시키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지원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과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 데리고 훈련시키고 각종 무기 탄약을 차량을 지원해주고 보건소를 지원하는 것은 바로 직접 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 조직과 적극 지원 조직 두 가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동적 지원 조직, 이거는 전위집단, 후원자 그룹, 위력 구성 지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하고 정보관들은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구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제7장 테러 조직의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암기하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